뉴데일리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인복일의 운암 이야기 이승만과 여인들에 관한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어머니 이야기를 했죠. 오늘은 여러분이 궁금해하시는 이승만의 첫 번째 부인, 첫 결혼과 이혼에 관한 이야기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죠. 오늘 이야기는 첫 번째 부인 이야기이자 이승만이 가족과 가정을 깡그리 잃어버린 슬픈 비극의 이야기입니다. 이승만이 결혼한 것은 16살 때입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남산자락 우수연곡의 남쪽 동네 도동은 우리말로 복사골입니다. 복숭아나무가 많은 동네. 거기서 같은 동네 동갑내기 16살 박씨 처녀와 결혼합니다. 여기 점괘 액땜이라고 써 있는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은 5대 독자인 이승만 아버지 경선 씨가 6대 독자 며느리를 어떤 여자를 얻으면 좋을까? 사주팔자를 보니까 봉사와 결혼해야 좋다라고 나왔답니다. 봉사란 말은 심청전에 심청이 아버지가 신봉사라 그러죠. 우리말로 요즘 말로 시각장애인을 말합니다. 두 눈이 먼 처녀와 결혼하라. 무당이나 점괘, 이 미신을 종교보다 더 맹신하던 시대에 이게 웬 시각장애인 며느리를 얻을 수 있겠습니까? 노심초사하던 중 어느 날 우연히 동네 우물가에서 한 처녀를 보게 되었는데 마침 그 처녀 눈가에 파란 점이 보였답니다. 옳거니 이거구나. 이승만 아버지는 무릎을 치고 그 집에 중매를 넣어서 약혼을 합니다. 옛날 약혼은 부모끼리 하는 거죠. 이 말을 들은 이승만은 또 얼마나 낙담했겠습니까? 아니 눈먼 처녀한테 장가가라고? 그래서 진짜 이 처녀가 눈이 멀었는지 어쩌는지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우물가 그 집 대문 앞에 왔다 갔다 하는데 이 처녀는 또 성격이 보통이 아닙니다. 이승만이 그림자만 미쳐도 꼭꼭 숨어버렸습니다. 어쨌든 그런 숨바꼭질 끝에 결혼식을 올리지요. 여기 사진을 보세요. 두 남녀가 서 있죠. 신랑 신부입니다. 그러나 이 사진은 결혼 후 14년 차가 됩니다. 30살 된 신랑 신부입니다. 이 사진은 워낙은 이승만이 감옥에서 나와서 미국 갈 때 기념으로 가족들이 함께 찍은 사진입니다. 여기서 부부 사진만 제가 트리밍한 것이죠. 이 사진을 잠깐 소개해 드릴게요. 오른쪽에 이승만 부인 박씨 부인입니다. 그 다음에 양복 입은 이승만. 그 옆에 어린이 두 명이 서 있죠. 앞에 모자 쓴 어린이가 이승만의 아들입니다. 그 뒤에 있는 남자아이는 누님 아들이고요. 가운데 관을 쓰고 앉아 계신 할아버지가 이승만의 아버지 이경선 씨입니다. 그 옆에 부인은 누님입니다. 이렇게 결혼을 했는데 여기 제목에 있듯이 행복한 결혼 생활은 8년으로 끝났다. 왜 그러냐? 독립협회 혁명운동을 벌이던 이승만이 감옥에 갔기 때문입니다. 여기 사진은 감옥에서 함께 옥살이 하던 개화파 청년들과 옆에 하얀 두건을 쓴 이승만이 서 있죠. 저 복장은 종신제수 복장이라서 좀 흉악합니다. 왜 감옥에 갔느냐?
모두 배제학당 때문입니다. 91년에 결혼해서 아들 낳고 살다가 94년에 과거시험이 폐지되고 그래서 배제학당에 들어가죠. 배제학당에 들어가서 이승만이 자유천지 미국을 발견하고 획 돌아버립니다. 어머니와 약속했던 어머니 종교 불교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다짐을 했는데 새 세상을 보고 나서 완전히 딴 사람으로 바뀝니다. 그리하여 가정보다 나라다. 우리 백성들 계몽운동을 시켜야 되겠다. 신문을 4개나 만들었습니다. 서재필 박사가 창간한 독립신문, 협성의 해보, 이승만이 창간한 매일신문, 제국신문. 22살, 3살짜리 청년이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열정적이고 급진적인 왕조 개혁운동, 백성 계몽운동에 온 몸을 바칩니다. 여기 밑에 보이는 군중 사진이 있죠. 여러분도 아시는 만민공동의 독립협회 청년 지도자인 이승만과 개화파 청년들이 종로에서 광화문에서 서울 장안 시민들을 모아놓고 열배를 토합니다. 거리 집회 정치의 원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만 한다 해도 대하 드라마급입니다. 이것은 다음 기회에 하기로 하고, 입헌군주제를 주장하다가 반역죄로 몰려서 사형수가 된 이승만입니다. 6대 독자가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아버지도 그 부인도 잠을 못 잡니다. 그 부인은 성격이 아주 남성적이고 당차다고 해요. 부인이 직접 대궐문 앞에 가서 엎드려서 상소를 합니다. 상소는 임금님께 직접 호소하는 겁니다. 제 남편을 풀어주시고 이 몸을 가두소서. 제 남편은 6대 독자이고 가장이시고 경운궁 고종 황제가 있는 경운궁 정문 대한문 거기서 상소하다가 쫓겨납니다. 딴 데로 가라. 여기저기 옮겨다니면서 상소하다가 결국은 좌절하고 맙니다. 그러던 중에 이승만이 사형당했다 소문을 듣고 아버지와 그 며느리가 감옥으로 달려갑니다. 시체라도 거두자. 그러다가 종신형으로 감형이 됩니다. 박씨 부인은 날마다 사식을 만들어서 감옥에 넣어줍니다. 그 와중에 이승만은 감옥에서 모진 고문을 받다가 기도를 한 끝에 하나님의 뜨거운 성령을 받고 기독교인으로 거듭나게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정신으로 우리나라를 독립시키자. 이런 기독교 혁명가로 변신을 하지요. 자기 아내와 자기 아들도 기독교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아버지한테도 성경을 소개합니다. 그때까지는 아직 번역된 성경이 나오기 전입니다. 그런데 아펜셀라 선교사가 갑자기 사고를 당해서 죽습니다. 이승만이 감옥에 있는 동안 아펜셀라 선교사가 이승만 가족들 생계를 도와주었습니다. 정신적으로, 종교적으로, 생활적으로 그야말로 멘토 중의 멘토인 아펜셀라 선교사가 죽자 이승만은 이틀 동안 식음을 전폐하고 통곡했다 합니다. 그 감옥에 남긴 기록을 조사해 보면은 그때 이승만이 아펜셀라를 잇는 한국의
선교사가 되겠다. 기독교 정신으로 독립을 이루는 순교자가 되겠다. 이런 선지자적인 각성을 했다고 합니다. 아펜셀라 사진이 보이시죠? 또 밑에 큰 사진은 아펜셀라 등 선교사들이 감옥에 있는 이승만을 면회하는 사진입니다. 가운데 한복 입은 남자가 이승만입니다. 1904년 노일전쟁이 일어나자 이승만이 석방됩니다. 노일전쟁, 러시아와 일본 러일전쟁이죠. 러시아가 이기면 조선은 러시아 것이 되고 일본이 이기면 조선은 일본 것이 된다. 이를 어쩌면 좋으냐. 미국에 가서 조선의 독립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자. 조미 수호 통상 조약이 있지 않느냐. 미국에 누구를 보냈느냐. 영어를 잘하는 사람 보내야 되겠다. 이승만이 있습니다. 이승만을 빨리 풀어주라. 그래서 감옥에서 풀려납니다. 미국에 갈 때에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사진관에 전 가족이 가서 기념사진을 찍고 이승만이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제물포에서 떠나는 이민선 미국 배를 타고 떠난 뒤에 그 다음에 박씨 부인이 아들을 미국으로 보냅니다. 그리고 자기도 뒤따라갈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시아버지께서 노발대발합니다. 내 허락도 없이 귀한 7대 독자를 미국으로 보냈느냐. 그래야 박씨 부인의 도미의 꿈은 물거품이 됩니다. 미국에 한 이승만은 조지 워싱턴 대학에 입학을 하죠. 2학년에 편입을 하는데 왼쪽 사진이 그 교복을 입은 30살 청년 이승만 사진입니다. 그 해 1905년 11월에 을사늑약이 체결이 되고 거기에 반대한 민영환, 고종의 시종 무관장인 민영환이 자결을 합니다. 민영환은 이승만이 미국 갈 때 이승만 가족은 내가 책임지겠다. 생계 보장을 다짐했던 분입니다. 그분이 돌아가시니까 이승만과 이승만 가족은 생활고에 빠져버립니다. 고학하던 이승만은 더 바빠졌습니다. 아르바이트 겸 독립운동 겸 교회다 어디다 강연 나가느라고 동분서주합니다. 거기서 받은 교회 의연금 이것으로 생활비와 학비를 대야 하기 때문입니다. 미국에 온 7대 독자 이승만 아들 태산, 이 아이가 죽습니다. 이런 날벼락이 어디 있습니까? 아르바이트 하느라고 눈꽃 뜰 새 없는 이승만이 아들을 돌볼 수가 없어서 신문에 광고까지 냅니다. 왼쪽 사진, 아버지와 아들이 나란히 있는 사진은 워싱턴 타임스에 난 사진입니다. 신분이 있는 기자가 기사를 써줬습니다. 아버지가 크리스찬인데 졸업할 때까지 이 아이를 돌봐줄 가정을 찾습니다. 이런 기사를 냈어요. 그래서 이 태사는 미국인 어느 부인 집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러나 그 부인은 그 아이를 필라델피아 시립 아동 보호소에 맡기게 됩니다. 거기서 지내던 아이가 디프테리아에 걸려서 죽습니다. 이 아이가 죽을 때 이승만은 교회 강연 중이었습니다. 전보를 받고 불이 났게 달려갔지만 전염병 환자는 가족도 보여주지 않습니다.
얼굴도 보지 못하고 태사는 시체실에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승만은 자식을 낳지를 못했어요.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습니다. 가정보다 독립운동, 독립협회 청년 지도자로 동분서주하면서 4개 신문에 기사 쓰고 논설 쓰고 이리 뛰고 저리 뛰면서 백성 계몽운동에 올인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그래서인지 자식을 아들 하나밖에 못 낳았습니다. 그 7대 독자마저 미국에서 전염병으로 잃고 났을 때 이승만 심정이 오죽했겠습니까? 어쨌든 공부에 열중해서 1910년 대한제국의 마지막 임금 순종이 나라를 일본 천황에게 맡긴다 라는 칙어를 발표하면서 한일 병탄이 이루어지죠. 바로 그때 이승만은 프린스턴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귀국합니다. 1910년 10월입니다. 이때 남대문역에는 이승만 아버지만 마중을 나왔습니다. 부인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아버지가 대뜸 하시는 말씀, 네 옆였네, 네 처라고 생각하면 너는 내 아들이 아니다, 이런 말씀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부터 집에서 아버지와 부인의 불화를 견디다 못한 이승만은 종로에 있는 YMCA 3층 다락방으로 옮깁니다. 미국 유학생활 6년 만에 돌아와서 두 부부가 새롭게 신혼부부처럼 살아야 할 처지인데 며칠 지내지 못하고 별거 상태에 들어간 겁니다. 이승만은 YMCA 학감이 되어서 전국 교회를 순방하면서 기독 청년회를 조직합니다. 당시 전국을 누빈 기록들이 상세히 있습니다만 그건 나중에 소개하기로 하고 우선 부인 얘기에 집중합시다. 여기 사진은 YMCA에서 이승만이 학생들을 지도하는 모습입니다. 이승만 귀국 후 2년째 1912년 일본 총독부는 105인 사건이라는 일본 총독 암살 기도 사건이다 라는 사건을 조작합니다. 이 배우는 기독교 세력이고 그 중심 인물은 이승만을 비롯한 몇몇이다. 전국에서 기독교 지도자들 검거 선풍이 일어납니다. 그때 이승만은 함부로 건드리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미국 감리교회 간부 신분이니까요. 그리하여 미국 선교부의 도움을 받아서 이승만도 일본 총독부의 검거를 피하여 도미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것이 사실상 망명입니다. 이 아래 써있는 복숭아밭 결별이란 말은 참 낭만적으로 보이네요. 복숭아밭에서 이별한 것 같죠. 언제 돌아올지 모르는 망명길을 떠나면서 이승만은 부인에게 복숭아밭, 과수원이죠. 복숭아밭을 사주었다고 합니다. 이 복숭아밭 가지고 아버지 모시고 잘 지내라. 그렇게 이별한 것이 두 번째죠. 미국 유학 갈 때 첫 이별을 하고 망명길에 기약 없는 이별을 합니다. 이 이별이 사실상 이혼입니다. 그 뒤에 다시 결합하지 못했으니까요.
뒷날 박씨 부인이 이렇게 회고를 했다고 합니다. 우리 부부는 왠지 성격이 잘 안 맞아. 같은 의뢰생 돼지띠라 그런 건가. 그래도 우리 부부는 한 번도 다툰 적은 없다. 이런 말을 측근에게 했다고 합니다. 미국으로 떠난 이승만은 1년 동안 미국 본토에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강연도 활동을 하다가 1년 뒤에 하와이로 갑니다. 하와이 가자마자 서울에 부친이 별세했다 전보를 받습니다. 부친이 어떻게 돌아가셨는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낙담을 합니다. 며느리와 불화 끝에 가출을 해서 75세 노인네 어느 교회 골방에서 돌봄을 받다가 객사를 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후에 이승만이 일기에 써놓은 구절이 이겁니다. 나는 아버지를 생각하면 잠자다가도 벌떡 일어나게 된다. 그게 1913년의 이야기입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독립운동을 하고 있는 이승만의 귀에 서울에서 여러 가지 소문이 들립니다. 부인에 관한 소문들입니다. 서울에 있는 독립운동 후배들, 친지들이 편지까지 보냅니다. 이 소문들은 어느 누구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제가 보기엔 일본 경찰이 수시로 들락거리면서 이승만에 관하여 조사하고 추궁하고 괴롭히면서 고통을 당하는 박씨 부인, 그에게 이런저런 소문까지 일본 경찰들도 만들지 않았을까. 계획적인 가정 파괴의 한 작전이죠. 그렇게도 보입니다. 그리하여 이승만 가정은 풍비박산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승만은 당시 일본이 30만 달러를 내건 현상 수배 국사범입니다. 왼쪽 사진에 보듯이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서 갈 때에도 중국인으로 위장하고 하와이에서 중국 가는 화물선, 그것도 저 밑칸에 시체를 운반하는 관 속에서 숨어서 가야만 했습니다. 본국의 연락도 편지도 마음대로 못합니다. 그런 이승만이 결국 22년 동안 독립운동을 하다가 다시 한 여인을 만나 재혼을 하게 된 것이 바로 프란체스카입니다. 오른쪽 사진 보이시죠? 저 사진은 두 사람이 결혼하고 하와이에 상륙했을 때 하와이 꽃다발 레이를 목에 걸고 찍은 사진입니다. 그런데 이승만이 프란체스카와 결혼한 이후에 공산당 세력과 이승만 반대 세력들이 이건 중언죄다 인신공격을 합니다. 그들이 내세운 중언죄 근거는 박승선이란 이름으로 일본 총독부 호적에 올라있는 그것을 근거로 시비를 거는 겁니다. 박 부인은 워낙 이름이 없습니다. 여성들은 이름이 없죠. 조선시대.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할 때 1917년쯤인가요? 총독부가 호적을 대대적으로 정리할 때 박 부인이 이름을 지었다고 하는데, 승선, 승자는 이승만의 승자고 선은 시아버지 이경선 씨의 마지막 글자, 남편과 시아버지 이름 한 글자씩 따서 박승선으로 호적에 올렸다고 합니다. 일본 총독부가 만든 호적에 박 부인이 이름을 올린 시기가 이승만이 하와이에서 독립운동할 때인데
당시 현상 걸린 일본 경찰의 추적을 받는 몸으로서 본국에 편지도 할 수 없는 입장에서 이 호적이 어떻게 되었는지 알 수가 없는 노릇이죠. 모든 독립운동가들이 그랬듯이 독립을 위하여 몸과 마음을 다 바친 혁명가들은 가정을 돌볼 틈이 없었습니다. 이승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도 다른 분들은 가족들과 함께 했던 분도 많은데 이승만은 오로지 혼자 혈혈단신입니다. 그렇게 20여 년 하와이 미국 본토 왔다 갔다 독립운동을 하다가 스위스 제네바에서 만난 백인 여성과 결혼을 하니까 반대 세력들이 들고 일어난 겁니다. 이보다 공격하기 좋은 재료가 없거든요. 어쨌든 이 박씨 부인은 그 후에 쭉 혼자 살다가 해방 후 6.25 때 인민군에게 끌려가서 행방불명이 되었다고 합니다. 한 여인의 비극적인 삶, 눈가에 푸른 점 때문이었을까요? 일찍이 자식도 잃고 남편과 이별하고 참으로 슬픈 한국의 전통적인 여인의 비극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것으로 끝내고 다음 시간에는 하와이에서 얽힌 이승만의 여인들 이야기를 계속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